자,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 우리 교과서는 106페이지고요. 지금 요 단원에서 우리가 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주제는 첫 번째는 이제 왕건이 후삼국을 이제 통일하는 어떤 과정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건국한 다음에 건국 초기에 어떤 고려의 어떤 기틀을 닦았던 왕들이 크게 이제 세 명이 있어요. 일단 태조, 광종, 성종. 그래서 이 세 명의 왕들의 업적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자, 먼저 후삼국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신라가 멸망할 때쯤 신라 하대의 어떤 상황들, 요런 그 상황을 봤을 때, 당시에 이제 후백제, 후고구려, 이제 건국이 됐던 그러한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자,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고요. 궁예가 후고구려,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후고구려를 만들었던 이제 궁예가 뭐 이제 날로 이제 좀 이제 흉폭한, 그런 이제 정책을 이제 펼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심법, 마음을 본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신하들한테, 너 지금 나한테 막 반란을, 막 꿈꾸고 있지?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신하들이 막 숙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 이렇게 막 멋대로 이제 막 정치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궁예에 대한 신하들의 불만이 높아지고요. 결국에는 신하들이 궁예를 내쫓고,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면서 918년에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되었고요. 자, 이때는 후백제를 이어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후백제가 당시 이제 철원에, 아니 후백제가 아니라 후고구려. 후고구려가 이제 당시 이제 철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왕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호족 출신이었는데 어느 호족 출신이었냐면 송악 출신이었어요. 송악이 바로 지금의 개성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왕건 입장에서 내가 이제 고려 나라 이제 건국하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원래 그 지지 기반이 있던 송악으로 수도를 이제 옮기게 되는 거야. 개성으로요. 개성으로 수도를 옮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이 그 고려,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후백제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당시에 이제 초기에 힘이 좀 이제 제일 강했던 나라는 후백제였어요. 일단 후백제 세웠던 사람이 누구야? 견훤, 군인 출신이다라는 거죠. 장군 출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후백제가 이제 좀 힘이 셌는데 이 고창 전투에서 이 고려가 이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 후백제와 이제 싸워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고려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 93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우리 신라가 고려에 항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이 고려 왕건에게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어? 어느 나라야? 후백제다라는 거죠. 자, 후백제와 이제 고려의 싸움, 마지막 싸움이겠죠. 1,2천 싸움, 1,2천 전투. 여기에서 결국에는 고려가 승리를 거두면서 자, 백제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백제가 936년에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935년에 신라가 항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936년에 무력으로서 전쟁으로서 고려가 후백제를 이제 공격하면서 후백제를 멸망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돼요? 후삼국을 고려가 통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에 후삼국의 통일 과정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 고려라는 나라를 만들었던 왕건 이제 태조가 되겠죠. 자, 이 왕건 태조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자기 출신도 일단 호족이고요. 지금 지방에는 호족들이 계속 이제 독립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왕건 입장에서는 태조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의 독자적인 어떤 이제 그 세력을 가지고 있던 호족들을 누구 편으로 만들어야 돼? 내 편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 이러한 호족들을요 내 편으로 만든다. 통합하는 호족 통합 정책을 이제 펼쳤다라는 거예요. 1순위가 자,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런 호족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래서 내 편을 만들려면 자, 하나는 이제 어떤 회유, 내 편에 같이 하자. 회유하는 거. 또는 자, 강경책, 강제로 내 편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제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크게. 자, 그래서 먼저
회유하는, 부드럽게 이제 대하는 어떤 정책을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사람과 사람이 이제 제일 이렇게 친해지려고 그래. 뭐, 우리 친구도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가장 친한 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야?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가족이 되면 이제 제일 이제 친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왕건이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당시에 이제 이 왕건의 이제 부인이 2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힘 좀 꽤나 있다라고 하는 그 호족들의 그 딸들과 결혼을 이제 막 하는 거죠. 지방에 곳곳에.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29명 이렇게 이제 된 거고요. 자식도 이제 거의 30명 이상 그렇게 이제 30명 정도 그렇게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사성 정책이에요. 사성이라고 하는 건 성을 준다라는 거예요. 성씨를 준다. 태조 왕건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왕씨성을 준다. 그러니까 왕씨성을 준다라는 건 결국엔 어떻게 돼? 그 사람과 나랑 친척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내 편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선생님이 이제 김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건이 선생님한테 사성정책 해가지고 성씨를 줬어. 그럼 선생님 성씨가 이제 왕씨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내 편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태조가 지금. 자, 두 번째 이제 호족통합정책에서 이제 강경하게, 강압적으로 하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기인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기인제도라고 하면 요 인자, 인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인질. 자, 요게 이제 뭐 인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지방에 유력한 호족들이 있어. 자, 근데 지금 수도는 어디예요, 지금? 개성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태조, 개성에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어떤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결국에는? 수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 안에서 지금 개성, 수도가 제일 이제 어떤 문화적으로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건이 이야기하는 거야. 지방에 있는 유력한 어떤 호족들에게, 자, 수도가 이제 제일 문화적으로 발달했으니까 이제 교육도 엄청 잘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호족들의 아들들, 개성으로 올려보내. 그럼 우리가 교육, 이런 교육 같은 거 다 이제 잘 시켜줄게.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방에 있는 호족들 입장에서 그런 훌륭한 이런 교육들을 이제 막 시켜준대요, 왕건이. 그 아들 막 보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유력한 호족들의 아들들이 이제 개성을 올라왔단 말이에요. 막 교육 받아요. 일부는 이제 교육을 막 받으면서 이제 생활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런 아들들이, 수도로 올라온 아들들이 결국에 인질의 어떤 이제 형태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방의 유력한 호족이잖아.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는 유력한 호족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면은 왕건이 어떻게 할까? 지금 수도에 있는 네 아들, 네가 반란을 일으키면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인질의 성격을 띠면서 이제 있었던 제도. 기인제도.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사신관제도라고 있어요. 자, 여기 사신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첫 번째 사신관이 누군지를 알면 좀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이 첫 번째 사신관으로 임명됐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 우리 아까 935년에 신라가 어떻게 됐어요? 항복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신라가 항복했을 때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은 경순왕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순왕이 이제 왕건에게 항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경순왕의 본명은 김부입니다. 경순왕 김부. 이렇게 되는데, 자, 1대 사신관이 누구냐면 결국에는 이 김부였어요. 경순왕. 자, 뭐냐면은, 자, 이 신라라는 나라도 1000년 동안 있었던 나라예요. 자, 당시 수도였던 경주. 1000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잖아요. 이 경주가. 그러니까 이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신라가 이제 항복을 했대. 망했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를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경주에서 계속 이제 어떤 이제 반란 같은 게 계속 일어나는 거야. 저항이 이제 계속 이제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왕건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하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그러니까 신라의 왕이었던 이 김부를 그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 이제 경주를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사신관 제도야.
그러니까 경주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왕이었던 이 김부가 와가지고 아 반란 일으키지 마요. 고려 인정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백성들한테 이야기한단 말이야. 경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경주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얼마 전까지 왕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들어준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김부가 경주에 사신관으로 했잖아요. 근데 경주에서 반란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바로 이 사신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책이야. 네가 맡은 이 사신관, 그러니까 네가 맡은 그 지역에 네가 사신관으로 갔을 때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게 사신관제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태조가 이제 좀 이렇게 중시 여겼던 대표적인 정책이 자,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야. 민생 안정책.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고려가 이 후삼국을 통일하기 바로 전까지 계속 이제 전쟁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전쟁이 지속됐으니까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라는 거죠. 백성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금을 깎아주었다라는 거야. 10분의 1세. 생산량의 10분의 1만 세금으로 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더 많이 걷었었다라는 거죠. 자, 세금도 깎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걸 또 설치했대요. 뭘 설치했냐면, 자, 흑창이라는 걸 설치했대요. 자, 이 흑창이라는 게 뭐냐면은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국가에서 이제 곡식 빌려주는 거야. 우리 이전에 한번 삼국시대에서 배웠을 때 좀 생각해 보면, 자, 고구려의 우리 고국천왕이 봄에 곡식 빌려주고 나중에 가을에 이제 그 갚아라라고 했던 게 뭐였어요? 그런 제도. 진대법 있죠? 그 진대법이 이제 고려 시대에는 흑창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이제 그러니까 흑창으로 이제 빌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또 지금 이제 왕건 같은 경우에 나라 이름은 이제 고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고구려를 이어받겠다 이러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돼? 옛 고구려 땅을 이제 회복하려고는 그런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북진 정책, 북쪽으로 나아가겠다. 자, 우리 고구려의 전성기를 누렸던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내려오겠다. 남진 정책을 추진했죠. 자, 고려의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 나아가겠다. 북진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장수왕 때 옮겼던 평양이죠. 자, 이 평양을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할까, 안 중요하게 생각할까? 왕건 입장에선 옛 고구려의 수도 평양.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지금 수도는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양을 수도처럼 좀 중시해 여기겠다라고 하면서 서경 이렇게 이제 불렸어요. 서쪽에 있는 수도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평양이라는 이 도시를요. 자, 그 다음에 영토도 확장이 돼요. 자, 청천강에서부터 영흥망까지. 우리가 이 제일 첫 시간에 우리 한반도의 어떤 주요한 강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죠. 자, 그냥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대동강까지가 이제 그 신라의 영토였다면 지금 이제 고려에 와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태조가 북진 정책 뭐 추진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영토를 청천강까지 이제 넓혔다라는 겁니다. 청천강까지 영토를 넓혔다. 자, 그 다음에 이 왕건이 또 여러 이제 글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뭐 글도 쓰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왕건이 자, 그러니까 훈이라고 하는 건 교훈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교훈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훈요10조라고 해가지고요. 왕건이 이제 후대 왕들에게 10가지를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라고요. 고려 통치할 때 이 10가지는 꼭 지켜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훈요10조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옆에 뭐 정계나 계백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건이 이제 신하들에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참고로 보고요. 중요한 건 여기 훈요10조고요. 이 훈요10조의 이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 정리할 때 교과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태조의 이제 업적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종입니다. 자, 광종 보기 전에 자, 태조가 이제 죽었어, 돌아가셨어. 태조가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왕이 죽었어. 그럼 누가 그 다음 왕을 해? 그 아들이, 왕자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죠? 태조가, 자, 호족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회유 정책 중에 하나로 뭘 했어? 결혼을 했다라는 거야. 지방에 있는 유력한 호족들과
아니, 호족들의 딸들과 부인만 29명이야. 그럼 자식 한 명씩만 낳아도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29명일 거 아니야. 자, 당시에 이제 왕건의 이제 그 아들들이 25명이었어요. 아들들은. 그러니까 이 25명이 어떻게 돼? 서로 다음 왕이 이제 되고자 싸우겠죠? 자, 싸우고 또 어떻게 돼? 호족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지방에 있는 호족들 입장에서는 내 손자가 다음 왕위를 이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 이 태조와 결혼한 이 딸들, 그 다음에 그 딸들의 집안, 호족들 각각의 이제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태조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해종이야. 그 정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왕건의 이제 큰아들이라서 해서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왕이 올랐어. 근데 어떻게 돼? 죽었어. 갑자기. 근데 또 어떻게 돼? 그 다음 왕위를 이었던 게 왕건의 아들이야. 형제야. 또 죽어. 자, 그 다음에 왕이 올랐던 게 이제 광종이에요. 그러니까 왕건의 아들들이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돼? 왕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계속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종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지금, 이 태조, 자기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 많으니까 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 아버지와 연관된 이런 호족들의 힘이 세니까 광종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자기 이제 몸을 엄청 사렸어요. 조용히 있었던 거야. 호족들이 뭐 이렇게 해요 하면은 알겠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광종이 이제 조금씩 자기 그 힘을 이제 키우는 겁니다. 자, 광종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왕권을 어떻게 했다? 강화시키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자, 광종이 이제 이렇게 힘을 조금씩 이제 키우면서 시행했던 정책이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뭐냐면은, 자,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956년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노비들을 조사해서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노비들을 이제 그러니까 출신을 조사해서 원래 노비가 아니었던 사람 풀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방에 지금 이제 유력한 이제 호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호족들이 이제 권력을 많이 갖고 있잖아. 그 지방에서. 그래서 일반 이제 농민들, 백성들을 농민들의 땅을 막 빼앗고요. 이 농민들을 강제로 자기 사유의 노비로만 만드는 거야. 이 호족들이. 그래서 당시 호족들이 이 노비들을 엄청 많이 이제 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노비들에게 예를 들어서 농기구를 주어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는 노비들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노비들에게 무기를 쥐어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군인이 되는 거죠? 개인 사병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호족들이 데리고 있는 노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는 그 호족은 자기 밑에 병사들이 많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왕들이 지금 막 왕건도 그렇고 어떻게 돼? 내 편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광종 입장에서 어떻게 돼? 자, 이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돼? 노비들이 결국엔 사병이 되는 거고, 그 노비들 중에서 어떻게 돼? 원래 노비가 아닌데 농민 출신이었는데 노비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 제대로 조사해서 원래 농민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노비 안건법이다라는 거야. 노비 안건법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향이 어떻게 될까? 호족들이 데리고 있는 노비가 호족의 노비가 어떻게 돼야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호족의 힘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왕권은 강화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정책을 펼쳤냐면 자, 과거제를 시행했어요. 자, 958년. 자, 당시에 이제 중국 후주라는 그 나라에 쌍기라는 사람이 이제 고려에 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신으로 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고려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 막 치료를 받다가 아예 이제 그냥 고려에 눌러 살게 됐는데 그 후주의 쌍기가 이제 광종에게 건의하는 거야. 자, 어떤 관리 인물을 뽑을 때 과거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뽑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엔 이제 과거제를 시행했다.
공정하게 인재를 이제 선발하겠다. 유교 덕목에 따라서, 유교 경전, 막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 왕권 강화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자, 왜냐면은, 자, 그러면 과거제가 시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그전에는 과거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전에는 관리가 어떻게 된 거야? 보통은 어떻게 돼? 내 아버지가 관리면 그냥 자식들도 그냥 그 일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야, 거의. 그러니까 대대로 계속 이제 한 번 권력 잡으면 계속 권력을 잡고 있는 거야. 자식이 아무리 멍청해도, 멍청하고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돼? 그 자식은 무조건 이제 어떻게 돼요? 계속 관리가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복을 제정했다. 옷 색깔을 제정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돼요? 왕권 강화와 연결이 되죠. 우리 이제 그 삼국시대 할 때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공신, 공이 있는 신하야. 여기에서 말하는 공이 있는 신하라는 거는 왕건이 지금 후삼국 통일할 때 그때 공을 세웠던 신하야. 결국엔 이런 공신들은 누구 편인 거야? 이전에 자기 아버지, 광종의 아버지였던 왕건 편인 거죠. 그러니까 광종 입장에서는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기타 이제 호족들, 힘 있는 사람들, 이제 숙청한다, 죽였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또 자, 칭제 건원을 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황제라고 칭하고요. 광종이 스스로를요. 그 다음에 건원,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황제, 그 다음에 이제 연호를 사용한다. 이런 거는 중국만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왕이죠. 중국은 이제 황제의 나라라는 거야. 중국은 자기네들이 중심이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연호라는 거는 그 황제가 이제 통치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두 글자로 어떤 이제 무슨 연호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 최초로는 이제 우리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그 연호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영락이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럼 광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호를 사용했냐면, 자,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건데, 우리가 고려에도 성종이 있고요. 조선시대에도 성종이라는 왕이 있단 말이야. 자, 이 앞에 이 성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뭘 완성한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건국이 되고 나서 처음부터 그 나라가 안정된 게 아니라 조금씩 안정되는 어떤 이제 그런 그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이제 막 전성기로 쭉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초반에 그 이제 막 혼란한 고시기에 이제 그 어떤 초기 기틀을 완성했다라는 게 성종이야. 그러니까 고려도 마찬가지로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종은 어느 정도 어떤 기틀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치, 지방행정제도 막 이런 각종 제도들을 이제 이 성종 때 많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각종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거고. 자, 여기에서는요. 자, 이 성종이 이제 통치할 때, 자,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어떤 그 인물이냐면, 자, 최승로라는 사람이야. 자, 당시 최승로가 자, 시무 28조. 우리 그 신라하대 진성여왕 때 육두품 출신이었던 채치원이 이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 건의했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최승로가 이때 성종 때 시무 28조 건의한 거예요. 근데 그 건의 내용 중에서 자 7조와 20조가 엄청 중요해요. 자, 우리가 교과서 잠깐 봐볼게요. 자, 교과서에 109페이지에 보면 밑에 그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7조 한번 봐볼게요. 임금께서 백성의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둘러볼 수 없습니다. 수령을 파견해서 백성을 돌보게 하세요. 자, 지금 뭐라고 그래요? 수령을 파견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 자, 이 수령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지방 관리야. 다른 말로 요거를 원 문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외관 이렇게 돼 있어요. 바깥에 파견한 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외, 바깥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을 뜻해요. 기본적으로 지방 관리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 지방 관리를 파견하세요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결국엔 요거는 중앙 집권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낸 거야, 이런 수령을? 왕이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엔 이 수령들, 왕 말 따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어떻게 돼요? 중앙, 중앙.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집중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0조 봐볼게요.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근본이면서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군원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불교, 그 다음에 이제 유교 이렇게 나와요. 자, 불교는 뭐래요? 자기 자신을 뭐래? 수양하는 근본이래. 자, 유교는 자,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래요. 나라를 다스린다. 시국이에요. 나라를 다스린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수양하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를 수행해서 다음 세상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고요. 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금일. 금일이라는 건 지금 오늘 당장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최승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20조에서. 자, 불교는 개인이 이제 수양하는 거고, 다음 생을 위한 거야.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거고요.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승로 입장에선 불교와 지금 유교가 이렇게 있어요. 자, 불교와 유교가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최승로 입장에선. 불교와 유교 중에서 뭘 더 중시 여겨라? 그렇지. 유교를 중시 여겨라 라고 하는 거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유교. 유학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 지금 20조 요 내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이 성종 때부터 유교 통치 이념 이념이 확립됐다. 유교 정치, 그러니까 정치는 유교로서 한다, 유학으로서 한다라는 그 어떤 그 시스템이 성종 때부터 확립됐고요. 이때부터 해가지고요, 우리가 조선 망할 때까지 기본 틀은 뭐였어? 다 정치는 유교로서 통치한다라는 거죠. 그 시작이 언제요? 성종 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20조를 통해서 우리가 유교 정치 이념, 유교 통치 이념이 확립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후삼국의 통일 과정, 그 다음에 태조, 광종, 성종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잘 정리를 해주세요.